자, 안녕하세요. 네, 이정엽 변호사입니다. 우선 제 소개부터 할게요. 저는 지금 변호사로 활동 중이고요. 그리고 강의 경력은 여러분들이 저를 처음 보시니까 저 신규 강사다. 그리고 좀 불안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불안해하실 필요는 전혀 없어요. 제가 여기 세무사 쪽에서는 좀 생소한 얼굴일 수 있지만 제가 변호사 시험 쪽에서는 강의를 오래 했어요. 2015년도부터 계속 강의를 했고, 그리고 변호사 시험 쪽에서는 저도 상당히 이름을 많이 날리고 있는 강사예요. 그러니까 강의하는 거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전혀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숙달돼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걱정을 하실 수가 있는 게, 변호사 시험 강의를 하다 온 사람이니까 이 그 세무사 회계사 쪽에서는 좀 실정에 맞지 않는 강의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걱정을 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상법 강의를 처음 시작한 거는 회계사 쪽이에요. 2014년도 무렵에 이제 시작을 했었죠. 거기서 잠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교재도 그때 회계사 시험용으로 GP를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뭐 회계사 시험용으로 하나 변호사 시험용으로 하나 똑같아요. 요즘에는 학설이라는 게 별로 중요하지가 않기 때문에 판례하고 조문 위주로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건 뭐 세무사 쪽이나 회계사 쪽이나 변호사 쪽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책도 그렇게 만들어서 그 변호사 시험용 책하고 세무사 회계사 시험용 책하고 다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책도 뭐 수험 적합성이 없거나 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책은 지금 뭐 변호사 시험 쪽에서는 거의 이 책으로 대체가 되고 있어요. 아무래도 저가 그 강의 변호사 시험 쪽에서 강의하기 전에 기존에 있던 선생님 책을 많이 봤었는데, 그 책에서 지금 제 책으로 거의 지금 대체가 되고 있고, 요즘엔 거의 다 제 책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변호사 시험 쪽에서 검증된 책이니까 여러분들이 교재에 대해서도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어렵게 강의를 하지도 않아요. 그 변호사 시험 쪽에서 제가 좀 이렇게 인기가 좀 올라갔던 이유가 쉽게 강의한다, 이해하기가 아주 쉽다, 뭐 그런 것 때문이었어요. 근데 예전에 사법 시험 때는 그 기본 과목이 있었어요. 법학에서 민법, 형법, 헌법, 요 기본 과목이 1차 시험이었고, 상법은 이제 2차 시험이었어요. 그러니까 상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법학에 대한 베이스가 돼 있는 사람들이었지. 그래서 상법은 좀 어렵게 강의돼도 상관이 없었어요. 근데 변심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변호사 시험에서는 민법, 헌법, 형법하고 상법이랑 다 같이 배워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상법을 강의할 때도 법학에 대해서 완전 초보자를 대상으로 강의를 하듯이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왔고, 그리고 완전 초보자들 상대로 해서 이해가 잘 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변호사 시험 쪽에서는 좀 잘 되고 있거든요. 이 변호사 시험 쪽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입장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도 지금 법학에 대해서 되게 생소하죠? 변호사 시험 보는 학생들도 되게 생소해요. 그 생소한 사람들, 완전 초심자들 상대로 해와서 강의를 해왔기 때문에 제가 어렵게 강의를 하거나 그런 게 전혀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 좀 여러분들이 걱정을 하실 것 같아서 먼저 드렸어요. 근데 이제 제가 여기 요번에 요 강의를 맡고 나서 처음에 뭘 해야 될까 생각을 했는데, 우선 법학을 하려면 알아야 되는 아주 기초적인 개념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 민법에서 나오는 개념들이에요. 근데 그 정도 설명은 미리 해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권리가 어떻게 실현되는지, 그 현실에서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무를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잘 모르죠. 현실에서 어떻게 실현되는지 그것도 알면은 앞으로 상법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많은 도움이 돼요. 그래서 그 부분 얘기를 먼저 해드리고 할게요. 근데 제가 이런 것도 얘기하는 게 좀 약간 걱정이 되는 게, 야, 저 선생님 변호사라 되게 그 어렵게 막 우리를 법학 전문가로 만들려고 하려나 보다. 그럴 필요 없는데 그냥 우린 시험에 나오는 것만 딱딱 짚어줘갖고 시험 잘 봐갖고 시험만 잘 보면 되는데 뭐 이렇게 깊이 있게까지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까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절대 아니야, 절대 아니야. 저 시험 위주로 해요. 시험에 나오는 거 위주로만 할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이해를 하고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이해를 하고 공부해야지, 우리가 무조건 암기만 하고 하려면 공부 과정도 너무 지루하고, 그리고 효율도 많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해를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필요한 개념들, 그거는 상법에 나오지 않지만
간략하게 설명을 할게요. 그렇다고 뭐 길게 하지도 않아요. 뭐 한 20분 내에서 30분 정도면 끝나. 그리고 오늘 첫 시간에 그 정도 하면 그러면 이게 앞으로 40시간 동안 공부를 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거 먼저 얘기를 해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자, 우선 지금 민법에 나오는 개념인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요. 민법에 나오는 개념인데 요거부터 보자고요. 우선 법학이라는 게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기준이에요. 법이라는 게 사람들 간에 그 이해관계 관계를 갖고 다툼이 생기죠.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거야. 그런데 이해관계의 다툼이라는 거는 권리 의무 관계의 다툼이에요. 나한테 무슨 권리가 있다, 너한테는 무슨 의무가 있으니까 너한테 무슨 의무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나는 상응하는 권리를 갖고 있으니까 네가 나한테 뭘 해줘라고 요구하는데 쟤는 안 해주고 뭐 이럴 때 다툼이 생겼을 때 권리가 있냐 없냐를 그 판단해주는 기준이 되는 게 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권리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요. 뭐 당연히 다 아는 것 같지만 사실 뭐 여러분들이 아는 거는 이제 상식 수준이고 그래서 우리가 조금 법학적으로 권리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권리라는 거 이건 상대방한테 뭘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힘이죠. 그런데 이 권리 중에서 우리가 법학을 공부하면서 특히 상법을 공부하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권리 개념은 두 가지가 있어요. 채권이라는 게 있고요. 물권이라는 게 있어요. 우린 특히 이 채권의 개념에 집중을 해야 돼요. 이 채권이라는 건 뭐냐? 다른 사람한테 뭐 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다른 사람한테 뭐 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예를 들어서 이거 개념적으로는 되게 쉬워요. 예만 들면. 근데 약간 또 조금 다른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법학을 되게 어렵게 느끼는 이유가 뭐냐면 용어가 생소해서예요. 근데 그 용어가 보면 되게 권위적이야. 법학 용어가. 그 권위적이면서도 생소한 용어를 접하다 보니까 내용과 상관없이 그냥 어렵다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용어에서 나오는 그 내용들은 용어 안에 있는 내용들은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머리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몸에 완전 체화되어 있을 정도로 익숙해져 있는 개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알고 한번 보자고요. 자, 채권이 뭐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갑이라는 친구가 있고 을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을이 갑한테 돈을 빌려달라 그래. 그래서 갑이 을한테 돈을 빌려줬어요. 그러면은 갑과 을은 이 돈을 빌려주는 행위에 의해서 권리 의무가 생겨요. 얘는 돈을 돌려달라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죠. 얘는 돈을 돌려줘야 될 의무가 생겨요. 요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 법학적인 용어를 써서 설명을 하면 얘가 이제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를 하죠. 돈을 빌려달라. 그리고 얘가 그래 돈을 빌려줄게 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채권 계약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이 계약의 이름을 소비대차라고 불러요. 소비대차 계약. 소비대차 계약은 얘가 청약을 했고요.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자 이렇게 청약을 했고 얘가 그래 돈 빌려줄게 라면서 소비대차 계약에 대해서 승낙을 함으로써 체결이 됐어요. 얘가 돈 빌려줘 라고 청약을 했고 얘가 그래 빌려줄게 라고 승낙을 해서 소비대차 계약이라는 하나의 법률 행위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렇게 계약이 체결이 되면 서로 간에 의무가 발생하고 권리가 발생해요. 계약만 체결된 당시에는 어떤 의무가 발생하냐? 어떤 권리 의무가 발생하냐? 얘가 얘한테 돈을 빌려줘야 될 의무가 발생이 돼요. 거기에 상응해서 을은 갑한테 네가 돈 빌려주기로 소비대차 계약이 체결됐으니 나한테 빨리 돈 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권리 의무에 기해서 돈을 주잖아요. 그러면은 이 돈을 준 행위에 의해서 돈을 빌려준 거죠. 돈을 빌려준 행위에 의해서 또 다른 권리 의무가 발생을 해요. 어떤 권리 의무? 갑은 을한테 빌려준 돈 돌려줘라고 할 수 있는 대여금 반환 채권이라는 권리가 발생이 돼요. 그리고 의무는 을은 거기에 상응해서 대여금을 그러니까 차용금을 반환해줘야 될 의무를 부담하는 거죠. 돈을 빌려주는 걸 대여라고 하고 빌리는 거를 차용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얘 입장에서는 대여금 반환 청구권이 생기는 거고 얘는 차용금 반환 의무가 발생이 되는 거죠. 이렇게 권리 의무가 발생이 돼요. 근데 이렇게 계약에 의해서 발생한 권리 의무를 채권 채무라고 불러요. 채권 채무라는 건 아까 처음에 개념 정의할 때 뭐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한테 뭔가 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 그게 채권이라 그랬죠.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뭔가 해줘야 될 어떤 행동을 해야 될 의무. 그게
채무라고 불러요. 그건 또 채권에 대응해서 채무라고 불러요. 채무. 그래서 얘는 권리 의무라고 썼는데 요거는 채권 채무를 취득을 하는 거죠. 채권 채무. 얘는 돈 돌려달라라고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을 갖고 얘는 돈을 돌려줘야 될 의무를 부담한다. 매우 쉽죠? 매우 쉬워요. 이렇게 채권 채무라는 개념을 먼저 알아야 돼요. 다시 한번 개념 정을 해요. 채권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한테 뭘 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요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그러니까 이 채권은 성질이 대인권이에요. 대인권. 다른 사람에 대한 권리야. 사람에 대한 권리예요. 사람한테 뭘 해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니까. 이런 표현을 왜 쓰냐면 요거하고 대응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쓰는 거예요. 자, 이게 중요한데 우선 물건이라는 개념을 같이 한번 보죠. 그래서 물건이랑 좀 이렇게 대비를 해가면서 설명을 해야 편하니까 그것도 이해도 쉽고요. 이 물건이라는 거는 물건에 대한 권리예요. 이 채권은 사람에 대한 권리였죠. 대인권이었지. 그리고 이것도 대인권이기 때문에 또 상대권이라고도 불러요. 근데 그런 개념까지는 알 필요 없어요. 사람에 대해서 뭘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였어요. 사람에 대한 권리였는데 이 물건이라는 거는 물건에 대한 권리예요. 우리 물건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제일 익숙한 거는 이제 소유권이죠. 소유권. 여러분들 책 갖고 있는데 이 책에 대해서 돈 주고 샀죠. 돈 주고 사면은 이 책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을 했죠. 이 물건에 대해서 권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책을 내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도 있고 처분할 수도 있고 뭐 수익 활동에 제공을 할 수도 있어요. 사용한다는 거는 이제 책을 보는 거죠. 그냥 내 마음대로 보는 거예요. 사용할 수 있는 권리. 그 다음에 수익의 수단으로서 이용할 수도 있어요.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소유권이거든. 수익은 어떻게 하냐? 이 책 샀는데 별로 필요가 없으면 다른 사람한테 돈 받고 빌려줘. 뭐 법학 서적을 돈 받고 빌려주는 경우는 사실 실제에서는 별로 없죠. 뭐 만화책 이런 거를 돈 받고 빌려주는 경우는 많이 있어도요. 어쨌든 물건을 뭐 돈 받고 빌려준다. 이렇게 수익 활동에 쓰는 거를 수익이라고 얘기를 해요. 수익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처분할 수도 있어요. 처분이라는 거는 어떻게 하냐? 돈 받고 다른 사람한테 팔아버리는 거. 이것도 하나의 처분이고요.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는 것도 처분이에요. 돈 받고 팔아버리는 거는 법률적인 처분 행위고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는 거는 이건 사실 행위로서의 처분 행위죠. 어쨌든 그렇게 처분을 할 수도 있어요. 이 소유권이라는 거는 물건을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도 있고 수익할 수도 있고 처분할 수도 있는 권리. 요거를 소유권이라고 그래요. 이 소유권은 물건의 대표적인 건데 이 물건이라는 건 물건에 대한 권리다. 그러니까 내가 이 물건에 대해서 이런 권리가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사용도 할 수 있고 수익할 수도 있고 처분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물건에는 소유권만 있느냐?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물건엔 다른 것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공부를 하면서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로서 질권이라는 게 있어요. 질권. 요 정도 개념만 알면 돼요. 물건에는 다른 종류의 물건도 있어요. 근데 상법을 공부하면서 알아야 되는 물건은 한 요거 2개 정도면 돼요. 요 질권이라는 건 뭐냐? 이건 하나의 담보 물건이에요. 이런 거야. A라는 사람이 B한테 돈을 빌려줬죠? 요걸 갖고 같이 볼까요? 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 돈을 빌려줬죠? 그런데 을이 돈을 갚지 않을까봐 불안해. 그러면서 얘가 담보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을이 우리 집에 냉장고가 하나 있는데 그럼 냉장고를 담보로 제공을 할게. 그럼 냉장고를 얘한테 넘겨주죠. 냉장고를. 돈을 빌려주는 계약을 체결하는 걸 소비대차 계약이라고 그랬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부수해서 지금 담보를 제공해달라라고 요구하고 담보를 제공해주는 행위. 이거는 그런 걸 갖고 질권 설정 계약이라고 불러요. 질권 설정 계약. 아까 질권을 설명을 안 했는데 질권 설정 계약부터 얘기를 하게 되네요. 질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면 얘가 질권을 취득을 하게 돼요. 그럼 질권이라는 건 뭐냐? 이 물건에 대해서 지금 을이 자기 소유였는데 갑한테 담보로 제공을 했죠. 담보로 제공했어도 이 물건에 대한 소유권은 을한테 남아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물건에 대한 주인은 여전히 을인 거예요.
그러면 갑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권리를 취득하느냐? 아까 질권을 취득한다 그랬죠? 그럼 질권을 취득했으면 갑은 이 물건과 관련해서 어떤 권리를 갖느냐? 얘가 돈을 안 갚았을 때 이 물건을 자기가 처분할 수가 있어요.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 그리고 이 물건을 통해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도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는 좀 이따 얘기할게요. 그리고 이 물건을 유치할 수도 있어요. 유치. 이 세 가지 권리를 가져요. 시간 순서대로 따지면은 유치가 제일 먼저고 그 다음에 처분, 우선 변제죠. 자, 원래 물건이라는 거는 소유자가 자기 마음대로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얘가 질권을 설정해 주면서 갑한테 담보물로 이 냉장고를 맡기게 되면 갑이 이 물건을 계속 자기가 갖고 있을 수가 있어. 다시 말해서 유치할 수가 있어요. 유치. 을이 돌려달라 그래도 갑은 무슨 소리? 이 물건은 내가 담보권 갖고 있잖아. 내가 질권 갖고 있잖아. 그러면서 내가 계속 갖고 있을래. 그러니까 거절할 수가 있다고요. 원래는 아까 사용 수익 처분 다 소유자가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 하지만 유치권,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얘의 사용 수익 처분권의 일부가 제한이 돼요. 왜? 질권자가 유치권을 갖고 있으니까. 그리고 얘가 돈을 안 갚으면 갑이 마음대로 이걸 처분할 수도 있어요. 원래 남의 물건을 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는 게 원칙이잖아요. 하지만 질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남의 물건이라 하더라도 그걸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돼요. 이게 질권의 일부로서의 처분권이에요. 그리고 또 이 물건을 판 돈을 갖고 내 채무 변제에 우선적으로 쓸 수가 있어요. 자, 그건 무슨 소리냐? 자, 요거 조금 깊게 들어가는 건데 요 정도까지는 그래도 알아두셔야 돼요. 자, 요거 이제 좀 이따가도 다시 한번 얘기를 할 건데 얘가 지금 을이 갑한테 돈을 빌려줬으면 갑한테 돈을 갚아야 될 의무를 부담하잖아요. 그런데 갑한테뿐만 아니라 A, B, 뭐 기타 여러 사람한테도 C, 얘네들한테도 돈을 갚아야 될 게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어떤 얘 소유의 어떤 물건을 팔아서 생긴 돈은 얘들이 자기의 채권 금액에 비례해서 나눠 가져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예를 들어서 얘 소유 물건을 뭔가를 팔았어요. 냉장고는 테레비든 뭐든 간에 뭔가를 팔았어요. 근데 그 돈이 100만 원이 나왔어. 근데 갑이 을에 대해서 받을 돈이 1000만 원이고 B가 받을 돈이 1000만 원이야. C도 1000만 원, 얘도 1000만 원. 이렇게 되면 요 100만 원, 요거 테레비 판 돈 100만 원 갖고 얘한테 줄 돈을 다 갚을 수는 없죠. 다 합치면 지금 4천만 원인데 판 돈은 1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다 갚을 수는 없어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요 100만 원을 어떻게 나눠 갖느냐? 채권 금액에 비례해서 나눠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만 원을 채권 금액에 비례하면 채권 금액이 다 똑같죠? 그러니까 4명이니까 4분의 1로 나눠야지 25만 원씩 받아가는 거예요. 25만 원. 이게 원칙이야. 그러면은 요 냉장고를 팔아서 생긴 돈도 똑같이 얘네들을 나눠 가져야 되는 게 원칙일 거 아니에요. 하지만 질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 냉장고 판 돈과 관련해서는 다른 채권자와의 관계에서 우선 변제권을 가져요. 다시 말해서 이 냉장고 질권의 설정의 목적이 된 요 냉장고를 판 돈과 관련해서는 얘가 우선 자기 채권 금액을 다 받고 남는 게 있어야 나머지 사람들이 나눠 갖는 거야. 그게 우선 변제권이에요. 이 경우는 지금 100만 원밖에 안 생겼으면 냉장고 판 돈이 100만 원밖에 안 되면은 갑채무도 다 못 갚죠. 얘는 1000만 원이니까. 그러니까 얘 혼자 100만 원 다 갖고 얘네들은 냉장고 판 돈에 대해서는 자기가 그 돈 갖고는 자기 그 채권 행사를 못 하는 거예요. 이런 권리가 질권이에요. 다시 말해서 질권은 일종의 이 금전 지급 청구권, 돈 돌려달라라고 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담보권의 일종이에요. 담보권의 일종인데 어떤 권리를 갖느냐? 우선 변제기가 될 때까지 남의 물건이지만 내가 계속 유치할 수가 있어요. 점유할 수 있다고도 표현해요. 점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그 다음에 채무 얘가 돈을 갚지 않았을 때 자기 마음대로 남의 물건이지만 이걸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그 처분한 돈과 관련해서는 이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와 관련해서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요런 권리가 이제 질권이에요. 조금 생소하죠. 어렵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요 정도 개념. 요거는 나중에 이제 주식에 대해서 질권을 설정한다라고 했을 때 다시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할게요. 요 소유권 요거는 매우 익숙한 개념이죠. 방금 책을 갖고도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소유권 행사는 소유권이라는 단어를 모른다 하더라도 여태까지 항상 행사하고 있었죠.
내 물건 누가 가져가면 돌려줘라고 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내 마음대로 사용수익 처분하는 건데 다른 사람이 가져가서 처분을 해버리려고 하니까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게 소유권에서 파생되는 권리예요. 자, 물건 이런 거예요. 자, 근데 물건은 우리가 상법을 공부하면서 그렇게까지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채권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냥 상대적으로 보려고 얘기를 한 거에 불과하죠. 나중에 이제 주식에 대해서 질권을 설정한다 뭐 할 때 이 질권의 개념만 다시 알면 돼요. 근데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는 이 채권이다. 자, 그러면 채권과 물건이 어떤 식으로 발생을 하고 어떤 식으로 권리관계가 실현되는지 요거를 우리가 간단한 예를 통해서 우선 볼게요. 자, 우리가 제일 법률행위 중에서 제일 익숙한 게 매매죠, 매매. 돈 주고 뭐 사고 팔고 하는 거, 매매죠. 이 매매 여러분들 많이 했을 거예요. 지금 지금 수업 끝나고 편의점 가갖고 사이다를 하나 사 먹는다. 그걸 갖고 예를 들죠. 편의점을 갔어요. 그럼 사이다 하나 주세요라고 하면은 사이다라는 이 물건에 대해서 지금 매매 계약이라는 채권 계약이 체결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갑이라는 사람이 편의점 주인한테 편의점 주인을이라고 해요. 사이다 하나 주세요라고 하는 게 청약이죠. 사이다에 대한 매매 계약의 청약이에요. 그리고 그래 사이다 줄게라고 하면 승낙을 하면 그러면 매매 계약이 체결이 되는 거예요. 매매 계약이 체결되면 아까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서로 간에 권리 의무가 발생이 된다 그랬죠. 어떤 권리 의무가 발생이 될까요? 갑에게는 어떤 권리가 생겨요? 사이다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 달라라고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이 생겨요. 을한테는 어떤 채권이 생겨요? 을한테는 사이다 대금, 사이다 대금 한 1,000원 할래나요? 1,000원이라는 금전을 나한테 달라라고 요구할 수 있는 금전 지급 채권이 생기죠. 이거는 물건에 대한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 생기는 거고, 얘는 금전 지급 청구권이 생기는 거예요. 용어가 되게 권위적이고 엄숙한데 내용상으로는 별게 아니죠. 그리고 거기에 대응해서 얘는 어떤 의무가 발생해요? 얘의 권리에 대응해서 금전 지급 의무가 생기는 거죠. 편의점 주인은 갑의 소유권 이전 청구권에 대응해서 사이다라는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갑에게 이전해 줘야 될 채무가 생기는 거죠. 각각 서로에 대해서 어떤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가 발생이 됐어요. 그러면 이 단계에서 법률 관계는 그냥 끝나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이 채권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는 물권 변동에 관한 법률 행위가 별도로 있어야 돼요. 자, 여기서는 물건은 사이다라는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지금 변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 소유권이 변동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건이 변동이 되려면 이것도 조금 생소한 개념인데 물건이 변동이 되려면 두 가지 절차를 거쳐야 돼요. 첫 번째, 물권적 합의라는 게 있어야 돼요. 물권적 합의. 그리고 두 번째, 공시 절차를 거쳐줘야 돼요. 공시 절차. 근데 공시 절차가 중요한데 이 공시 절차는 동산의 경우에는 인도예요. 부동산의 경우에는 등기예요. 자, 이 절차를 거쳐줘야만 물건에 대한 소유권 변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우선 동산과 부동산이 뭐냐? 물건은 동산과 부동산으로 나뉘어요. 근데 뭐 쉽게 얘기하면 동산은 움직일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지만 사람의 힘을 가한다든가 뭐 해갖고 움직일 수 있는 게 동산이고, 부동산은 그렇지 않은 거, 움직일 수 없는 게 부동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토지하고 건물은 부동산이고 그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토지하고 건물, 이것만 두 개만 부동산이다. 물론 더 정확하게 하려면 토지와 건물이면 이에 부속된 물건까지 포함해야 되는데 그런 것까지는 알 거 없고, 토지하고 건물만 부동산이다, 나머지 물건은 다 동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 지금 사이다라는 물건에 대한 매매 계약이 체결이 됐고 이 물건의 소유권이 지금 편의점 주인으로부터 을에게 이전되는 과정을 봐야 돼요. 자, 사이다라는 소유권 이전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물건의 소유권, 물권적 합의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공시 절차를 거쳐줘야 된다 그랬죠. 이 물권적 합의라는 건 뭐냐? 물권적 합의라는 거는
물권 변동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예요. 다시 말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편의점 주인이 매매 계약이 체결됐죠. 사이다 하나 주세요. 그래 알았어. 라고 했으면 사이다라는 물건에 대한 매매 계약이 체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편의점 주인은 냉장고 갖고 사이다를 하나 꺼내오죠. 사이다를 꺼내와서 갑한테 얘따 그래요. 얘따. 얘따라는 거 무슨 의미냐면 자 지금부터 이 사이다는 네 거야 라는 의사표시예요. 물론 이제 우리가 실무상으로는 그 사이다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편의점 주인이 지금부터 이 사이다에 대한 소유권을 당신에게 이전하겠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진 않지. 그냥 얘따 그러지 그냥. 근데 그 얘따라는 표현 안에는 자 지금부터 이 사이다는 네 거다 라는 뜻이 들어있다고. 그러한 의사표시가 물권적 합의예요. 그리고 공시 절차는 인도라 그랬죠. 얘따라고 하면서 이제 이 사이다는 네 거야 라는 의사표시를 하면서 물건에 대한 점유를 내가 갖고 있던 거를 을이 자기가 갖고 있던 거를 갑한테 넘겨줘요. 점유를 이전해 주는 걸 인도라고 불러요. 인도라고 불러. 그럼 얘가 사이다를 집으면 그때부터 이 사이다에 대한 소유권은 갖게 되는 거예요. 매매 계약만 체결했다고 바로 물건에 대한 변동이 생기지는 않아요. 매매 계약만 체결이 된 단계에서는 갑은 편의점 주인한테 사이다 하나에 대한 소유권을 나한테 이전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얘한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만 있을 뿐이에요. 물건이 변동되려면 사이다에 대한 소유권, 물건에 대한 권리를 갑이 취득하려면은 을이 얘따라고 하고 공시 절차인 인도 절차를 거쳐야 돼. 그리고 이거를 점유를 이전 받아야만 사이다에 대한 소유권을 갑이 취득하게 되는 거예요. 부동산의 경우에는 부동산 갖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렇게 물권적 합의야 공시 절차, 다시 말해서 인도 절차를 거치면은 소유권이 이전이 된다. 부동산을 한번 갖고 얘기를 들어볼까요? 뭐 여러분들 아직 부동산 거래를 해본 적은 없겠죠. 여러분들 어머니나 아버지가 부동산 거래는 주로 하시겠죠. 근데 부동산 거래, 뭐 예를 들어서 아파트 하나를 주고 사고 판다. 그러면은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만나죠. 그리고 아파트 매매 계약서를 써요. 그럼 매매라는 채권 계약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매매 계약이 체결이 되면 그러면은 여기서도 또 똑같이 부동산, 얘가 갑을 이렇게 예를 들고 얘가 부동산을 사는 사람을 매수인이라고 부르죠. 얘가 부동산을 파는 사람이에요. 파는 사람은 매도인이라고 불러요. 이런 용어 익숙하지 않아서 어렵게 느껴지겠지만 사실 내용은 간단해요. 물건 사는 사람, 파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이 부동산 얘가 사겠다라고 청약을 하고 얘가 그래 팔게라고 승낙을 하면 부동산에 관한 매매 계약이 체결이 되는 거죠. 그럼 또 아까 과정은 똑같아. 어떤 권리 의무가 발생해요? 얘가 생긴 권리, 을한테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 달라라고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이 생기죠. 그리고 부동산 매매 대금 뭐 1억이면 1억, 2억이면 2억 이 금전을 지급해야 될 채무를 부담하죠. 얘도 반대로 반대의 채권 채무를 부담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채권 채무가 생겼으면 그 이행으로서 물권 변동이 있어야 돼요. 물권 변동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물권 변동. 물권적 합의가 있어야 되고 공시 절차를 거쳐야 된다 그랬죠. 물권적 합의 부동산 매매 계약서는 언제 있다고 보냐면 처음에 계약 체결할 때 계약금 주고받죠. 그 다음에 중도금 주고 나서 마지막에 한 잔금 정도 줘요. 근데 보통은 계약금의 한 10%를 매매 대금 10%를 계약금으로 정하고 40%를 중도금으로 정하고 50%를 잔금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1억짜리 아파트를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매매 계약서 쓰는 날 1,000만 원은 우선 매수인이 매도인한테 줘요. 그리고 한 달 후에 보통은 한 달 후에로 정해요. 한 달 후에 4천만 원 계좌이체 해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잔금 치를 때 5천만 원 잔금 치를 때 부동산 매매 사무실에서 또 갑을이 만나갖고 보통 그때 수표를 줘요. 수표를 갑이 을한테 주면 을이 부동산 소유권 부동산 이전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서류를 얘한테 넘겨줘요. 이 서류를 넘겨주는 그 행위를 갖고 우리가 물권적 합의를 하는 걸로 우리가 보통 봐요. 이제부터 이 부동산은 당신 거요. 그러면서 이제 서류를 넘겨준다고. 그러면은 서류를 넘겨줬다고 해서 바로 소유권을 얘가 취득하는 게 아니에요. 그 서류를 갖고 법무사한테 맡겨갖고 법무사가 등기소 가서 등기 절차를 밟아서 등기부에 법원 등기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등기부 등본에 이게 소유권이 을에서 갑으로 변경됐다 이렇게 올라가야 돼. 그렇게 등재가 되면 물건에 대한 소유권 변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런 절차를 거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봐요.
거래가 이루어지는 관계 가장 전형적인 거 채권 계약이 체결이 된다. 뭐 매매든 아니면 금전 소비 대차든 채권 계약이 성립이 되고 그리고 결과로서는 채권이라는 권리 의무가 발생한다. 채권 채무라는 권리 의무가 발생한다. 그리고 채권 채무의 이행으로서 물권 변동이 일어난다. 보통은 이렇게 돼요. 이거는 이제 권리 의무를 상대방이 성실하게 이행하는 경우고요. 경우에는 이렇게 끝나죠. 자, 그런데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이 자기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 권리를 갖는 사람은 어떠한 방법으로 권리를 실현하는지 그거를 한번 보자고요. 지금은 채권 채무의 개념에 대해서 봤어요. 근데 이 채권을 실현하는 방법 이거에 대해서 좀 보시죠. 자, 이거 지금 거의 뭐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을 법률 용어로 조금 섞어서 제가 설명하고 있는 정도에 불과해요. 대부분 이 정도는 상식적으로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갑이 을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을이 안 갚는다. 1,000만 원을 빌려줬는데 안 갚는다. 2019년도 9월 1일까지, 그러니까 8월 1일로 할까요? 2019년 8월 1일. 이날 갚아야 되는데 안 갚는다. 뭐 그런 거겠지. 연초에 을이 갑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1,000만 원만 빌려줘. 언제 갚을래? 2019년 8월 1일 날 갚을래. 그래? 그럼 내가 빌려줄게. 그렇게 해서 빌려줬던 거예요. 근데 8월 1일에도 안 갚는다. 그러면은 갑은 어떻게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소송을 제기해야 되겠죠. 그냥 가서 때리면 안 돼. 때려서 받으면은 뭐 폭행죄로 입건이 되죠. 소송을 걸어야 돼요. 소송을 걸면 어떻게 하느냐? 우선 소장에다가 쓰죠. 소장에다가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소송이라는 거는 이런 거예요. 갑이 이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법원에다가 판사님한테 판사님, 제가 을한테 1,000만 원을 달라고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판사님이 이걸 확인하고 을한테 그 의무를 이행하라고 명령을 좀 해주세요. 이걸 요구를 해요. 갑이, 그러니까 원고가. 내가 이제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을 원고라 그러고 소송을 제기하는 상대방을 피고라고 부르죠. 피고하고 피고인은 어떻게 달라요? 피고인은 이제 형사 절차에서 하는 거예요. 소송은 민사소송이랑 형사소송 두 개로 나뉘죠. 민사소송이라는 거는 사인들 간의 이 권리 의무 관계의 다툼을 해결하는 절차고 형사소송은 범죄 행위 한 사람을 검사가 법원에다가 처벌을 요구를 해서 법원에서 징역 몇 년 때리는 게 그게 이제 형사소송이죠. 근데 형사소송에서 검사로부터 죄를 지었다고 지목된 사람, 그 사람을 피고인이라고 부르는 거고 피고라는 표현은 이제 민사소송에서 원고로부터 소송을 제기 당한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얘가 이제 소송을 제기할 때는 처음에 소장을 써요. 소장에다가 뭐라고 쓰냐면 1. 원고 갑 2. 피고 을 이렇게 써요. 그 다음에 청구 취지라는 걸 써. 뭘 요구하는 건지 기본적으로 쓰는 거야. 뭘 요구하는 건지. 여기다가 이렇게 써요.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9년 8월 1일부터 이 사건 그 소장 부본 송달일 그러니까 뭐 그런 것까지 알 거. 뭐 아무튼 1,000만 원을 지급하라 이렇게 써요. 을은 갑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이렇게 써요. 을은 갑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 라는 판결을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판사님한테 요구하는 거죠. 그러면 그런 요구를 하는 근거가 뭔지 이거를 이제 두 번째 장부터 써요. 이 청구 취지 다음에 청구 원인이라는 걸 써. 청구 원인. 이 청구 원인에다가 뭐라고 쓰느냐? 내가 갑이 을한테 1,000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 근거를 쓰는 거예요. 그거가 뭐가 있겠어요? 원고는 2019년 1월 1일 피고 을의 요구에 따라서 피고에게 금전 1,00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이렇게 쓰는 거야. 근데 변제기를 2019년 8월 1일로 했는데 을이 아직 안 갚고 있습니다. 요거 쓰는 거예요. 요 내용. 간단한 사건이니까 이런 걸 쓰는 거죠. 그러면 판사가 요걸 읽어보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건데 판사 입장에서는 빌려줬다고? 네가 빌려줬다고 주장을 하는데 네가 빌려줬다고 말만 해갖고 내가 그걸 믿을 수 없다. 증거를 대라. 이렇게 요구를 하죠.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거를 대야 될 그 의무를 부담해요. 그러니까 얘는 증거도 없이 빌려줬습니다. 말만 하면 판사가 못 믿겠다 그래. 증거 대라 그래. 그러니까 증거를 꼭 대야 돼. 증거로 될 만한 게 뭐가 있겠어요? 돈 빌려주면서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를 썼겠죠. 차용증 썼을 수가 있겠죠. 그럼 차용증을 증거로 제출하는 거야. 판사님, 요거에 대한 증거로서 차용증을 제출합니다. 차용증에 지금 을 도장 찍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제출하는 거야. 그러면은 판사가 증거를 보고 믿어줄 수도 있고 안 믿어줄 수도 있는데 차용증이 붙어 있으면 보통은 믿어줘요. 빌려준 건 맞구나. 빌려준 건 맞은 것 같은데 판사는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럼 을 말을 이 얘기도 들어봐야지. 갑 얘기만 들어놓고 재판을 해주진 않아요. 을 얘기도 들어봐야지. 뭐 을은 또 할 얘기가 있을 거예요. 아니 판사님 사실 그게 아닙니다. 차용증 그거는요. 저 옛날에 자기가 옛날에 뭐 돈 그 줄 게 있었는데 그거를 차용증으로 대신 쓴 거고 실제로는 돈이 빌린 게 아닙니다. 빌리지 않았다라는 이런 주장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얘 입장에서는 판사님 빌린 건 맞는데요. 갚았습니다. 이미 다 갚은 거 갖고 제가 또 달라 그러는 거예요. 이런 주장을 할 수도 있어. 을 입장에서는. 그럼 얘도 이제 써서 내. 갑은 이제 첫 번째 소장을 써서 낸다 그랬죠? 그럼 을은 그 다음에 이제 답변서를 써서 내요. 답변서에다가 갚았다. 그럼 갚았어? 그래? 그럼 갚았으면 갚았다는 주장에 대한 증거 대봐. 그러면은 얘가 증거로 영수증 같은 걸 제출할 수도 있겠죠. 영수증 같은 거 제출해서 갚았다는 게 인정이 되면 그러면 이제 판사는 그러겠지. 야, 가봐. 네가 빌려준 건 맞는 것 같은데 갚았으니까 넌 받을 돈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겠지, 판사가요. 근데 영수증 같은 게 없어갖고 갚았다는 주장을 인정 안 해주면 판사는 그럴 거예요. 아니 차용증을 보니까 빌려준 건 맞는 것 같은데 네가 갚았다는 주장은 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증거가 명확하지 않아서 갚았다는 주장을 내가 인정해 줄 수는 없겠다.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지금 얘를 갑이 승소하는 경우를 보자고요. 갑의 권리가 인정되는 경우를요. 자, 얘 말을 안 믿어주고 판사가 얘 말만 믿어줬다고 해서 판결문을 쓴다. 그럼 판결문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판결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1 원고 갑, 2 피고 을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주문 이렇게 써 있어. 주문에 뭐냐면 이건 판결의 결론이에요. 이게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 이렇게 나와요. 자, 요 부분이 중요해. 1,000만 원을 지급하라. 요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주문에 이렇게 나오면 그러면은 판사가 얘한테 권리가 있구나라는 걸 우선 확인해 주는 거예요. 권리가 있다는 걸 확인하는 거야. 그리고 너 얘한테 의무 이행해라 라고 명령을 해요. 권리가 있음을 확인하고 그 의무 이행을 명령하는 거. 그게 이제 판결문의 효력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만 되면 이거 갖고 권리가 실현이 되나요? 자, 소송 이거 갖고 판결 딱 받았어. 그러면 얘가 권리가 실현이 된 거예요? 아직은 완전히 실현이 안 됐지. 왜? 아니 돈을 받아야 권리가 실현이 된 거지. 내 주머니에 돈이 들어와야 권리가 실현이 된 거라고요. 이 정도까지는 안 돼요. 그러면 아무 쓰레기냐? 쓰레기는 아니지. 그럼 완전히 권리를 실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 판결문을 근거로 해갖고 강제 집행 절차를 거쳐야 돼요. 강제 집행 절차는 어떻게 거치냐면 얘가 갖고 있는 재산을 법원 공무원이 강제로 팔아. 을의 재산을. 부동산이든 동산이든 강제로 팔아갖고 그 대금을 받아서 얘 받을 돈 주고 남는 거 얘한테 돌려줘요. 그런 절차가 이제 강제 집행 절차예요. 강제 집행의 대상이 되는 물건은 얘 소유의 물건이어야 돼. 을 소유의 물건. 을 소유의 지금 예를 들어서 집이 있다. 그러면 집을 법원 공무원이 나와서 강제로 팔아요. 경매 붙여갖고 팔아 얘 거를. 그리고 그 돈 갖고 얘한테 주는 거야. 그리고 이제 뭐 동산 뭐 이런 게 있다. 집은 없고 동산밖에 없다. 그러면은 그 우리 드라마 보면은 집에다가 무슨 빨간 딱지 붙인다 그러죠. 그 빨간 딱지 붙이는 게 지금 강제 집행을 하는 거예요. 강제 집행하라가 이 동산 강제로 팔라 그러는데 동산 강제로 파는 절차가 좀 오래 걸릴 거 아니야. 그 절차 동안 얘가 그 물건을 뒤로 빼돌리면 안 되잖아. 그래서 빼돌리지 말라라는 걸 붙여놓는 게 빨간 딱지야. 그런 거를 붙여갖고 동산이든 부동산이 어쨌든 강제로 팔아갖고 얘 돈을 주고 남는 거는 이제 얘한테 돌려주는 거예요. 얘 물건 팔아서 한 거니까. 여기서 내가 말하려고 하는 건 뭐냐? 판결만 받아갖고 권리 실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강제 집행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강제 집행을 해야만 권리가 실현된다면 그러면은 그리고 강제 집행의 대상이 되는 거는 채무자의 소유 물건이라 그랬죠. 다시 말해서 채무자가 돈이 없으면 채무자가 재산이 없으면
권리가 있는 게 확인이 되고 법원에서 의무를 이행하라고 명령을 해도 얘는 실질적으로는 권리를 실현할 수가 없어요. 채무자한테 재산이 없으면. 재산이 없으면. 그래서 채무자한테 재산을 확보해 놓는 거, 그게 매우 중요해요. 재산을 확보하는 게. 이게 회사법에서는 자본금 충실의 원칙이라고 해서 중요하게 다뤄져요. 그래서 제가 이 설명을 먼저 하는 거예요. 제가 또 아무래도 지금 실무에서 변호사를 하고 있으니까 일반인들하고 상담을 많이 하죠. 상담을 받으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변호사님, 차용증 받아놓으면 돈 빌려줘도 되죠. 이런 얘기를 해요. 차용증만 받아놓으면 돈 빌려줘도 자기 권리 실현이 충분히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자, 근데 그거는 차용증을 받아 놓는다는 거는 어떤 단계에서 필요하겠어요? 우리가 여태까지 본 단계에서. 법원에다 소송을 제기해서 내가 돈을 빌려줬다라는 걸 입증을 해갖고 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는 거. 다시 말해서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 지급하라. 이렇게 승소 판결을 받는 과정에서 필요한 거죠. 돈을 빌려줬다는 주장에 대한 증거로서 필요한 거잖아요. 승소 판결을 받는 단계에서만 필요한 거라고.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건 뭐예요? 얘 명의로 재산이 없으면은 승소 판결을 받아도 돈 결국은 못 받는다고. 강제로 팔아갖고 그 돈으로 내 돈 갚은 다음에 남는 거 이제 채무자한테 주는 건데 팔 재산이 없으면 돈 못 받잖아 결국. 그렇잖아요. 그래서 애초에 돈을 빌려줄 때 차용증만 받아서 되는 게 아니라 얘 재산을 확보를 해놔야 돼요. 재산 확보해 놓는 방법 뭐가 있겠어요? 담보 잡아야지 담보. 여기서 말하는 질권. 그래서 돈 빌려줄 때는 차용증 받아놓은과 동시에 야 질권 너 뭐 냉장고든 테레비든 나한테 질권 설정해줘. 그래서 그 담보 물건을 잡아야 돼요. 담보를 잡아야 되는 게 중요하다고요. 담보를 못 잡으면 어떻게 해? 못 잡으면 담보 없이는 돈 빌려주는 거래 할 수 없나? 뭐 그건 아니에요. 담보를 꼭 안 잡더라도 얘 재산이 많으면 그러면은 돈 빌려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한테 1,000만 원을 빌려준다. 삼성전자 주식회사한테. 삼성전자 주식회사가 1,000만 원 안 갚으려고 돈 빼돌리겠어요? 재산이 수십조인데?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수백조가 될 텐데. 얘 재산이 충분하면 담보 없이도 돈을 빌려줘도 돼요. 권리를 실현할 수가 있어. 채권을 실현할 수가 있어요. 담보를 잡든 아니면 얘 재산이 충분하든 어쨌든 얘 재산이 있어야만, 채무자의 재산이 있어야만 권리 실현이 가능하다. 그거 꼭 기억을 해두세요. 자, 권리를 실현하는 방법. 여기서 이렇게 쭉 얘기를 했는데 요약을 하면 권리를 실현하는 방법은 우선 권리가 있음을 법원으로부터 확인받고 권리를 이행하라라는 명령을 받아야 된다. 요거는 이제 판결을 받는다는 얘기죠. 판결문을 저희가 취득을 한다는 거예요. 승소 판결문을.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강제 집행 절차를 거쳐야 된다. 요 절차, 우린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요 강제 집행을 하려면 채무자한테 재산이 꼭 있어야 된다. 그 재산을 확보해 놓는 절차가 매우 중요하다. 요 구체적인 거는 앞으로 우리 회사법 시간에 필요한 것만 공부할 건데 그러니까 회사법에서 필요한 것만 다뤄야죠. 근데 회사법에서 필요한 거는 우리가 자본금 충실의 원칙이다. 뭐 이렇게 해서 배우게 될 거예요. 여기 책임재산 확보가 필요하다는 거, 그거 정도 인식하라고 제가 이 긴 설명을 한 거예요. 자, 기본적인 설명은 여기까지만 하죠. 자, 이제 회사법에 안 나오는 얘기는 다 한 거예요. 이제 앞으로 회사법에 나오는 얘기만 할 거예요. 회사법에 나오는 얘기만. 자,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이상한 얘기 하는 거라고. 자, 이제 회사법으로 들어가죠. 우리 회사법을 공부를 할 때 우리 회사의 종류에는 5가지가 있어요. 한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공부는 99% 정도는 주식회사에 대해서만 할 거예요. 나머지 회사에 대해서는 한 1% 정도, 뭐 1%까지는 아니고 한 5% 정도는 뭐 나머지 회사에 대해서 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공부하면서 그냥 제가 회사다라고 하면 주식회사를 생각하고 들으시면 돼요. 다른 종류의 회사를 얘기할 때는 반드시 회사의 종류가 뭔지를 제가 얘기하면서 할 거예요. 근데 주식회사를 할 때는 뭐 그냥 회사라는 표현을 쓸 거예요. 자, 주식회사 들어가기 전에 이것도
기본 구조를 조금 알아두자고요. 지금 얘기하는 거 이거는 앞으로 공부하면서 되게 유용한 툴이 될 거예요. 지금 여기 제가 그림 하나 그려드릴 건데 이거는 되게 유용한 툴이 될 거예요. 요거를 보자고요. 우리 회사라는 거는 기본적인 설명부터 할게요. 우리 회사라는 거는 공동기업의 가장 전형적인 수단이에요. 공동기업.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러 명이 모여서 이제 장사를 하는 거를 공동기업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공동기업은 우선 왜 할까요? 왜? 사람들이 기업을 할 때, 그러니까 장사를 할 때, 그리고 회사법에서 상법에서 기업이라는 거는 장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기업이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대규모 회사를 생각하잖아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이렇게 규모가 큰 회사를 우리가 기업이라고 생각하죠. 일반적인 그 언어 감각으로는 그래요. 그런데 상법에서 기업이라는 거는 그냥 장사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맞아요. 물론 회사도 기업 중에 하나예요. 한 형태지만 동네 편의점, 우리 건물 앞에 있는 뭐 음식점, 그리고 이 해커스 이런 학원업 이것도 다 기업이에요. 다. 뭐 해커스가 기업이라는 거는 우리가 납득이 가지만 동네 편의점을 기업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선뜻 납득이 잘 안 되죠. 근데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상법에서 기업이라는 거는 장사를 말한다 그랬어요. 돈 버는 행위를 하는 사람은 다 그냥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편의점도 기업이야. 그럼 공동 기업을 왜 하느냐? 다시 말해서 동업을 왜 하느냐 사람들이. 혼자서 하면 되잖아. 혼자서. 왜 여러 명이 모여갖고 장사를 하느냐? 기업을 하느냐? 이유는 하나예요. 자금이 없기 때문이에요. 혼자서 할 수 있는 장사는 뭐 자금 규모에 따라서 뭐 동네 편의점 정도, 치킨집 정도 이거는 내 돈만 갖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뭐 여러분들 회사를 한번 사업을 하겠다고 생각해봐. 자동차 제조 판매업을 한번 해봐야지. 라고 하면 내 혼자 가진 돈으로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없다고요. 여러 사람 돈 모아서 해야지. 그래서 그리고 또 여러 사람이 돈을 모았는데 돈도 여러 사람한테 모아야 되고요. 그리고 또 기업에 참여하는 사람이 경영 능력이 다 있지도 않아요. 장사를 잘하는 사람은 또 이렇게 한정돼 있어. 경영 감각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돈 내는 사람과 일하는 사람 이게 이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를 공동기업이라고 불러요. 공동기업은 돈 내는 사람과 일하는 사람이 매칭이 돼서 하는 장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회사는 가장 전형적인 공동기업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회사는 5가지 종류가 있다 그랬는데 우리는 주식회사 위주로 본다 그랬지. 근데 주식회사는 이 5가지 종류의 회사 중에서 가장 대규모 기업을 염두에 두고 만든 회사 종류예요. 대규모 기업. 그러니까 돈을 내는 사람이 많겠지. 여러 사람부터 조금씩 큰 돈을 모아가고 장사를 하는 거니까 돈을 내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자, 정리를 하면 공동기업은 돈 내는 사람과 일하는 사람이 매칭이 되는 그런 조합이다. 그래서 일하는 사람이 돈 낸 사람들 돈 모아갖고 이 돈을 종잣돈으로 해서 장사를 해서 돈 낸 사람들한테 돈 낸 금액의 크기 비율에 따라서 나눠주는 구조. 이게 공동기업이에요. 회사도 그런 거야. 그럼 물론 일하는 사람은 일해주는 대가로 보수를 받죠. 자, 그거 기본적으로 알아두시고 한번 보자고요. 우선 돈 내는 사람이 있어. 돈을 내요. 여기서 그 회사법에서 회사 운영을 위해서 돈을 내는 사람을 사원이라고 불러요. 이 사원이라는 개념도 우리가 일반적인 언어 감각하고 이 주식회사의 사원 개념하고는 조금 달라요. 우리가 이제 사원이다 그러면은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대학 졸업하고 어느 회사에 취직했을 때 말단 직원, 그러니까 회사와 고용 계약을 체결하고 회사에 입사를 했을 때 월급 받는 사람, 거기서 이제 말단 직원을 사원이라고 부르잖아요. 사원 단계에 있다가 대리로 승급하고 대리했다 과장, 뭐 차장, 부장 뭐 이런 식으로 승진을 해서 올라가죠. 이 말단 사원을 사원이라고 부르는데 회사법에서 사원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회사법에서 사원은 회사에 출자를 한 사람, 회사의 운영 자금을 낸 사람, 그 사람을 사원이라고 불러요. 회사의 주인을 사원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주식회사에서의 사원은 특히 주주라고 불러요. 주주들이 회사의 운영 자금을 위해서 돈을 내죠. 요거는 이제 재무상태표예요. 재무상태표.
네, 여러분들이 이제 재무상태표라는 표현이 아주 익숙하죠. 그런데 상법을 공부할 때는 아직도 대차대조표라는 표현을 써요. 대차대조표. 물론 이제 아주 꽤 오래전에 대차대조표에서 재무상태표로 바뀌었죠, 용어가. 제가 그걸 모르는 건 아닌데 왜 상법에서 대차대조표라는 표현을 쓰느냐? 상법 법전에 대차대조표라는 표현이 나와요, 아직도. 그러니까 이거는 대차대조표는 상법을 공부하는 데서는 하나의 법률 용어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대차대조표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제가 뭐 재무상태표라는 표현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요거는 지금 대차대조표예요. 대차대조표. 여기 출자를 하면 이 출자금은 요 자본금을 구성하고 뭐 여러분들 회계학 공부하실 때는 자본금을 구성한다. 그리고 그 회사 운영에서 번 돈은 이익잉여금이 된다. 이렇게 나오죠. 근데 회사법에서 자본금은 회계학에서 자본금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이기도 해요. 물론 법률상의 자본금 개념을 배우기도 하시겠지만 낸 돈 자체를 다 자본금이라고 부르진 않아요. 어쨌든 얘가 출자한 돈을 여기다 이제 모으죠. 이 모은 돈을 종잣돈으로 해갖고 회사가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주식회사라는 거는 가장 대규모 회사를 염두에 두고 만든 개념이라 그랬죠. 그리고 회사의 경우에는 일하는 놈과 돈 내는 놈이 구분되어 있다 그랬어요. 돈 내는 놈이 주식회사에 아주 많죠. 얘네들이 다 경영을 잘하는 놈이 아니기 때문에 경영 잘하는 놈을 뽑아서 걔한테 경영을 맡겨요. 주식회사에서 경영 잘하는 놈이라고 뽑힌 사람, 그 사람을 이사라고 불러요. 이사. 그래서 이사가 주주들 돈 맡아갖고 그 종잣돈을 해서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이사는 이제 주주들이 뽑는다 그랬는데 주주들이 어떻게 뽑냐? 주주총회라는 회의체를 구성을 해요. 주주총회. 그래서 이 주주총회에서 다수결로 이사를 뽑는 거예요. 여기서 다수결은 이제 머릿수 기준으로 다수결이 아니라 돈 낸 거에 비례해서 투표권을 가져요. 돈 많이 낸 놈은 투표권 많이 갖고 돈 조금 낸 놈은 투표권 조금 갖죠. 그래서 그 투표권을 의결권이라고 부르는데 의결권의 개수를 기준으로 해서 다수결로 해갖고 이사를 뽑아요. 그러면 이사는 이제 3명 이상이어야 돼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3명 이상인데 얘네들이 이사회라는 회의체를 구성을 해서 거기서 또 다수결로 회사의 경영에 관한 의사결정을 해요. 이사회. 자, 그런데 이사회에서 경영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고 집행도 해야 됨이 원칙인데 이 의사결정은 회의에서 뭐 난상 토론을 붙여갖고 다수결로 하는 게 뭐 그건 가능해. 그런데 결정된 의사를 집행하는 거는 이사회라는 회의체에서 하기는 좀 좀 부적절해요. 왜냐하면 집행이라는 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되거든. 그런데 회의체에서 매번 회의해갖고 집행까지 하려고 그러면 그거는 너무 신속성이 떨어져서 안 돼요. 그래서 결정된 사항을 집행하는 사람을 이사 중에서 한 명을 뽑아요. 그 사람이 대표이사가 되는 거예요. 대표이사는 이사 중에서 뽑아야 돼요. 반드시 이사의 자격을 가져야 돼. 그럼 역할 분담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사회에서는 회사 경영에 관한 의사 결정을 하죠. 그리고 대표이사는 결정된 의사를 집행하는 거예요. 대표이사는 1인일 수도 있고 뭐 2인 이상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역할 분담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돼요. 물론 이제 좀 세밀하게 들어가면 여기 감독 기능도 있고 뭐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대표이사가 경영에 관한 의사 결정도 있긴 있어. 근데 그건 이제 이사 부분 들어가서 우리가 자세히 보고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이사회에서 경영에 관한 의사 결정을 한다. 결정된 의사를 대표이사가 집행을 한다. 대표이사가 집행을 할 때는 대외적으로 집행도 하고 대내적으로도 집행을 해요. 대외적으로 집행을 할 때는 회사를 대표할 권한을 갖고 회사를 대표해서 어떤 행위를 하게 되죠. 자, 그럼 여긴 누가 들어가느냐? 자, 주식회사, 뭐 다른 회사도 마찬가지겠지만 주주들이 돈을 모아갖고 그걸 이사한테 맡겨서 이사가 그 돈을 종잣돈으로 해서 사업을 해갖고 돈 번 거를 주주들한테 투자한 비율, 출자금의 비율에 맞춰갖고 나눠주는 구조. 이게 이제 주식회사의 구조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주주 입장에서 이사를 믿는 놈을 뽑을 거야. 경영도 잘하고 믿을 만한 놈을 뽑을 거라고요. 그런데 사람을 100% 믿을 수는 없어요. 아무리 믿을 만한 놈을 뽑아도 100%는 믿을 수가 없다고. 자기 뭐 아들한테 맡겼다 뭐 이 정도라면 모르겠지만 남한테 맡기는데 남한테 내 돈 맡기는데 100% 믿을 수는 없어요. 이사가 그 돈을 빼돌릴 수도 있고 아니면은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돈을 쓰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돈을 쓸 수도 있다고요. 그 구체적인 모습은 좀 이따가 볼게요. 그러면 이거 감독을 해야 돼. 감독을 하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뭐겠어요? 주주들이 직접 감시하는 거지. 이사가 내 돈을 엉뚱한 데다가 지 이익을 위해서 쓰지 않는지, 위법행위는 하지 않는지, 회계 부정은 저지르지 않는지 직접 감시하는 게 제일 좋긴 좋아요. 그런데 그럴 시간이 없어. 주주들은 대부분 투자만 해놓고 회사에 출자만 해놓고 보통은 다 자기 생업이 따로 있어요. 뭐 저같이 뭐 변호사도 하고 학원에서 강의도 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 같이 공부를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돈 투자해놓고 매번 가갖고 이사 감시하고 있을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가 위법행위를 하지 않는지 감시할 사람을 별도로 뽑아요. 그 사람이 감사가 되는 거죠. 뭐 감사 이건 뭐 여러분들한테는 꽤 익숙한 개념이겠죠. 이 감사도 마찬가지로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이 다수결로 뽑는 거예요. 다수결로 뽑아. 이렇게 되면 회사의 기본 형태가 어느 정도 갖춰지는 거예요. 주주가 있고요. 근데 주주는 보통은 이제 회사 밖에서 자기 생업에 종사하고 있죠. 회사 내부에 와갖고 의사결정을 하거나 이렇게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는 거는 극히 예외적이에요. 주주총회를 통해서 참여를 하는데 주주총회는 간혹 열려요. 간혹 이제 대표이사나 이사 얘네들이 주주님들 뭐에 대한 결정을 주주님들이 좀 해주실 게 있습니다. 한번 모이세요. 그래갖고 불러다가 거기서 이제 다수결로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거는 1년에 뭐 몇 번 열리지 않아요. 1년에 한 번은 최소한 열려야 되지만 자주 열리는 건 아니에요. 평상시에 회사는 대표이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사가 회사를 끌고 가요. 얘네들이 다 하는 거야. 얘도 뭐 감사한다 그러는데 뭐 내부 감사 뭐 그렇게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지 않죠. 얘네들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걸 이사의 중심주의라고 불러요. 자, 그런데 방금 제가 주주들이 간혹 가다가 주주총회 와갖고 뭔가에 대한 의사결정을 해줘야 된다 그랬죠. 근데 그거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주주는 보통 회사 바깥에 있잖아. 여러분들 같이 회사 바깥에서 공부를 하고 있을 수도 있고 나같이 변호를 하고 있을 수도 있고. 근데 회사 내부에서 뭔가 뭐 이사 선임을 한다 아니면 합병을 한다 이거에 대해서 주주총회 결의를 받아야 될 때 이사들이 그러한 안건을 얘기해 주면서 주주님들 지금 저희가 회사에서 합병을 하려고 합니다. 아니면 이사 아무개가 임기가 만료돼서 후임 이사를 뽑아야 됩니다. 근데 합병에 관한 승인 결의나 이사 선임 결의는 주주총회에서 주주님들이 결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서 불러다가 그래서 뽑는 절차를 거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주주총회 모여갖고 회사 본관 대회의실 뭐 이런 데 모여갖고 다수결로 뭐 이사도 뽑고 합병 승인 결의도 하고 그래요. 자, 그러려면 요 얘기 하기 전에 요 얘기 하기 전에요. 요 얘기 하기 전에 자, 주주 회사에 대한 주인이라 그랬죠. 회사에 대한 주인이라 그랬지. 근데 회사의 주인인 주주는 여러 명이 있어요. 이 여러 명이 회사에 대한 소유권을 나눠서 갖고 있는 거야. 근데 이 회사에 대한 소유권은 주식이라는 작은 단위로 쪼개져 있어요. 주식이라는 균등한 단위로 쪼개져 있어. 어쨌든 잠시 쉬었다 할게요.